이렇게 부천문화원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부천문화원 측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주제는 동물교감 치유의 이해와 적용입니다. 혹시 이런 교감 치유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교감 치유를 들어보셨다. 처음 들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동물 교감 치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쩌면 쉽게 이야기하면 동물과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동물교감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동물교감 치유에 대한 이해, 해외는 동물교감 치유를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도대체 동물교감 치유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물교감 치유가 우리나라에서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제언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물교감 치유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하면 이제 고대 이집트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고대 이집트에 반려견 교감 문화가 있었습니다. 믿겨지실까요? 그 기원전 4000년 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벽화에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혹시 사람 말고? 보이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얼룩덜룩한 개가 한 마리 보이고, 또 그 옆에 작은 사진에는 어떠세요? 뒤돌아보고 있는데, 그 밑에도 조그만 개가 보이실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도 이렇게 사람만 그린 게 아니라, 그 벽화라고 하면은 벽에 뭘 새겨갖고 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새기는 건데, 사람 이름 쓰기도 바쁠 것 같은데, 굳이 개를 같이 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대부터 이제 시작된 인류 역사와 함께 사람과 반려견의 교감 문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 댁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신다 라는 분 계실까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네, 한 분. 또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있으실까요? 저희 한 분. 또 다른 동물들도 괜찮아요. 이렇게 동물들과 교감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개는 야생에 있는 늑대에서 훈련시켜서 개화된 거고요. 처음에는 원시 시대에는 공존하는 그런 동반자 역할이었습니다. 원시 시대는 저희처럼 지금 집이 있거나 뚜렷한 터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동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혼자 스스로 보호하기도 힘들어서 무리를 이루게 되고, 무리를 이루면서 공격성이 센 늑대나 개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같이 도와주고 보호해주기도 하는 거죠. 다른 야생동물에 의해서. 그리고 좀 시기가 지나서 또 같이 이제 뭔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사냥도 해야 되고 뭔가 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사냥의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동물들을 사용하면 더 잘 잡을 수 있고, 또 내가 활을 쏴서 딱 던졌는데 내가 들고 올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개나 어떤 다른 동물들이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운송의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사냥 파트너이자 또 공동 생존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제 도구를 개발하고 하면서 활도 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함께 사냥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맨 마지막 그림에서는 어쩌면 지금 현대화된 모습이긴 한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떤 사냥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퇴근했을 때 날 가장 반겨주고 저한테 안기고, 이런 모습들의 정서적 교감이 이제 현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 학문적 시장에서 그런 동물교감 치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동물교감 치유라는 단어가 동물매개 중재라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영국 요크 수용소에서 토끼랑 닭을 활용해서 긍정적 강화 프로그램으로 먼저 실시가 됐었습니다. 이때 그런 크림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이 있었을 때 요크 수용소에 거의 전쟁 포로들을 이제
가둬두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심한 우울증 아니면 다른 모습에서의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토끼나 닭을 기르는 것들을 했을 때 이분들이 호전되는 것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매개 중재가 이때 처음 학문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또 간호하면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들어보셨죠? 간호사분들은 무조건 이제 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데 이 나이팅게일이 그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를 이제 실질적으로 발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촉진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나 고양이 또 개나 말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학적인 측면에서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그 정신분석가의 최고봉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작업실에 지금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림 옆에 밑에 보면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의 이름은 조피라고 합니다. 이 조피 강아지가 그 상담자가 왔을 때 그 상담자를 냄새 맡고 또 상담자를 좀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내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개가 한번 핥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더 넘어가서 미국의 그 1962년 레빈슨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치료 영역에서 동물들의 중재 활동의 이점을 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치료라는 또 애완동물 기반의 심리치료라는 명칭을 도입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2024년부터 법안이 바뀌어서 애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라는 이런 말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옛날 서적이기 때문에 이제 애완동물 치료라고 되어 있고 개가 자기 방어적이고 좀 조용한 아동과 신뢰관계를 쉽게 생성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데 이 나이팅게일의 특이한 점은 그 페르시안 고양이를 길렀어요. 그리고 고양이 아가씨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거의 60마리의 고양이를 이제 기르기도 하고 돌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인간보다 더 많은 동정심의 감정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썼고요. 또 자기의 이제 일기같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노트하는 거에는 작은 동물과의 교감을 불안감을 감소시켜서 안정화에 이바지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반려견을 기르고 계시는 분들이나 고양이를 기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에 동감하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그 프로이드의 조피라는 강아지고요. 그 옆에는 아까 레빈슨이라는 그 박사에도 징글이라는 치료견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상담받으러 갔다가 그 의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 옆에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마음도 열고 또 강아지 한번 만져보면서 나도 좀 더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내의 동물교감 치유는 그 1990년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은 내 친구라는 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안내견 학교 설립을 하게 됩니다. 2001년 삼성재활 승마단을 발족을 하게 되고요. 2002년 치료도우미견 센터까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벌써 이제 삼성 쪽에서는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걸 받아서 저희 국가기관에서는 농진청에서 매개치료라는 단어가 매개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를 좀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을까 해서 이제 국립국어원에 의뢰를 했을 때 교감이란 단어로 하겠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2018년도에 교감치유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농진청에서 추진한 동물교감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교육부 인증까지 받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너는 토끼를 돌보고 너는 닭을 돌보고 이렇게 미션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제 나아진 점이 2주나 3주 뒤에 그 동물들 보려고 동물들 먹이를 주려고 동물들의 분변을 치우려고 지각도 하지 않고 빨리 등교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졌습니다. 이처럼 동물교감 치유는 효과적으로 많이 뛰어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대상자들이 능동적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또 효과가 빠르고 지속적이다. 또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촉매제라고 해서 그게 어쩌면 매개 교감이라는 단어로 이제 치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동물이 치료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보다 좀 긴밀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들을 보고 아 이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고 동물교감 치유에 대한 이해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동물의 유대라는 이 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HAB라고 합니다. Human Animal Bond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죠. 동물도 그 육식이나 이런 친구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대부분 사회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간동물 유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과 동물 간에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로 모두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미국 수의학재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오수의 개라고 이제 제가 사파를 넣었는데 혹시 오수의 개를 아실까요? 들어보셨어요? 오수는 전라북도에 있고요. 그 남원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서 왔고요. 그 오수의 개는 그 주인이 여기 옆에 이제 주인이 앉아 있는데 주인이 이제 술을 잔뜩 먹고 그 술에 취해서 그 널브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주인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본인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몸을 적셔서 그 불구덩이로 계속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주인이 깨어날 때까지. 그래서 막 옆에서 자고 있는데 뜨겁고 막 개는 계속 짖는 소리 나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주인이 정신 차리고 보니 옆에 개는 이제 다 타서 죽어 있고 본인만 일어난 그런 실제로 오수라는 지역에 가면 이 오수의 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개의 장례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오수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주인이 고통에 상하거나 위험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바쳐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어쩌면 인간과 동물의 유대입니다. 저희 또한 동물을 기르면서 동물을 씻기고 밥도 주고 케어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쩌면 같이 유대인 거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그 아이오라는 그런 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물교감 치유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에 동물교감 중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재는 그 치료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이랑 지내고 이런 건 다 좋아요. 동물이랑 교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의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했는데 이 징글이라는 개를 기르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 이거는 치료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동물교감 중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 시작한 게 동물교감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꼬맹이들이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개를 만났을 때 무조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를 만났을 때는 먼저 손부터 드러내고 눈높이를 개와 맞추고 이렇게 개의 어떤 부분은 만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동물교감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교감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부여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은 그 여학생이 지금 책을 읽고 있거든요. 책을 읽는데 옆에 개가 있어요. 개가 이 책 내용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여학생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말이 더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더듬으니까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친구들도 쉽게 못 사귀게 되는데 이 옆에 개 치료견 한 마리 두고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개는 더듬더듬 읽던지 뭘 하든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 더듬는 현상이 나아지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또 이런 치료의 목적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은 동물교감 치료라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교감 치료는 치료사가 지금 제가 저쪽 그 그림에 보시면 토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지금 그 파란색 모자를 쓰신 분은 그 정신병원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여러 가지 계속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셔갖고 제가 저희 기관에서 10분 정신질환자 중에서 10분을 모집하셔서 해서 이제 진행했을 때 첫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토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토끼는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본인이 선뜻 주변에 있는 풀들 갖고 와서 토끼에게 먹이도 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역량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 동물 교감 코칭입니다. 이거는 상담의 기법의 하나로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동물을 활용해서 동물을 그리는 거에 의해서 어떤 동물을 선호하는 거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코칭하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물교감 치유의 구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대상자가 있어야겠죠. 아까 제가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섭외했던 것처럼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증상이나 질병, 어떤 문제점이 있어야 동물교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요소는 치료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농업사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농업사가 이 중재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이 대상자에게는 어떤 치료가 맞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동물교감 치유에선 특이한 점은 치유 도우미 동물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잘 놀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좀 활달하고 사회성이 좀 높잖아요. 그 치유 도우미 동물 또한도 너무 좀 위축해 있고 너무 싸납고 이런 애들은 치유 도우미 동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잘 놀고 잘 웃고 이런 애들이 이제 잘 그 치유 도우미 동물로 있을 수가 있고 치유도우미 동물이 스스로 나와서 누군가를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도우미 동물을 사육하고 길러주시는 핸들러 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있고 이런 중재 요소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면 심리치유라든지 재활치유, 또 교감치유하는 그런 평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교감 치유는 어쩌면 좀 복합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종합적으로 전문적이어야 되고 동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에 대한 차별 또한 금지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낳기 위해서 사람이 좀 회복되기 위해서 동물 정도는 희생해도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동물교감 치유는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동물에 대한 사양관리라든지 동물의 간호, 동물 심리, 동물 행동을 알아야 되고요. 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재활이라든지 발달심리, 정신병리, 심리상담 같은 이 전문 분야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동물들이 이제 어떤 소재 이런 관리들로 이제 치유도우미 동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좀 쉽게 기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뱀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치유하실게요 이렇게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기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운반성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직접 운반할 수 있는 편의성.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코끼리를 운반해서 코끼리가 저한테 너무나 좋은 동물이지만 코끼리를 운반해서 누군가한테 치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운반성이 필요하고요. 또 상호 접촉성이라고 해서 사람과 동물과의 신체 접촉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제 앞에 여기까지 오면 저도 긴장되고 좀 싫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가까이 이렇게 오면 차분해지고 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호 접촉성도 필요가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 또 안전성, 동물과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없어야 됩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제주나 이런 것들 많이 불리게 하지만 그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원숭이를 통해서 치료는 받았다고 할지언정 신체적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나 이런 게 침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운동성까지도 필요합니다. 또 가장 좋은 거는 동물 자신이 즐거워야죠. 우리 사람도 즐거울 때 막 춤도 추고 이러잖아요. 동물들도 본인들이 신날 때 이렇게 같이 더 뛰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것처럼 동물 자신 스스로도 즐거워할 줄 아는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치유도우미에서 반려동물 특징을 보면 개나 고양이가 가장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성, 운반성, 또 상호 접촉성이나 감정 소통이 개의 경우에는 뛰어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개의 경우에는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행이 좀 많고 좀 집을 비울 일이 많다 하는 경우에는 고양이를 기르면 고양이는 알아서 밥도 이제 챙겨 먹기도 하고 개와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또 이제 농장동물이라고 해서 닭이나 오리, 토끼 이런 범주에서 봤을 때는 토끼가 가장 사육성이나 운반성, 상호 접촉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토끼도 온순하게 생겼지만 그 친구는 한번 물면 놓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유사냥이라고 해서 그 젖염소라고 하는데 유사냥을 어릴 때부터
이제 순치라고 해요. 계속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라고 이제 길들여서 점점점 나를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사냥을 쓰기도 하고요. 또 조랑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뭐 조랑말, 뭐 소 이런 것들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안에 동물교감 치유가 들어있고요. 치유농업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자연 환경의 경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도시에 이제 계시지만 조금만 산에 가도, 조금만 공원에 가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가슴이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마주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와 좀 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이제 동물의 교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이제 먼저 자리 잡게 됐는데요.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물 활용의 치유와 돌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면 사회적 농업은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분들, 또 계속 집에만 갇혀 계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사회적 그 대상에 해당되고요. 비용은 공공기관에서 다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좀 행복하게 살 권리, 또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이 사회적 농업이 시작이 됐고요. 또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그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를 끊는다든지 필라테스를 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처럼 개인의 부담이 존재하지만 목적은 개인의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또 준비했는데 체험농장, 교육농장, 치유농장이 있는데 체험농장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당근 1,000원어치, 뭐 풀 1,000원어치 사서 이제 그 염소한테 주고 이런 게 이제 체험 농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회성에 해당됩니다. 그 순간 그 먹이 주는 게 재밌고 또 사진 찍고 기억에 하나 남고 이런 거고, 교육 농장은 지속적으로 그 농장을 방문을 해서 그 오리를 기른다든지 닭을 기른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이고, 치유 농장도 지속적으로 최소 4회에서 최대 10회라든지 8회까지 방문을 하면서 환자나 어떤 특정 질병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치유농업사가 개입을 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치유농장이다. 그래서 체험농장과 치유농장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체험농장은 일회성이고 또 치유농장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고 또 치유농업사가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그램대로 하게 되면 마음의 우울증이 조금 나아진다든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을 활용한 2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동물교감 치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해외는 이미 우리보다 좀 빠르게 동물교감 치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치유농업 이제 실태를 보면 그 녹색 치유 농업, 또 사회적 치료적 원예, 또 동물교감 치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색 치유 농업이라는 거는 노르웨이,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베니아, 스위스 같은 북유럽 쪽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 사회적인 농업, 치료적인 원예, 아까 제가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으로 약자들한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이나 스웨덴, 일본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교감 치유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녹색 치유 농업도 하고 동물교감, 사회적인 치료적 원예 다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이런 그런 치유 농업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치유 농업의 주 대상은 유럽 대부분의 EU 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학습장애라든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치매 노인 등을 고객으로 하고요. 스위스와 스웨덴은 어린아이가 주 고객입니다. 혹시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0%라는 걸 아실까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글을 모르는 분들은 없다라고 하는데 북유럽이 선진국이고 미국도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문맹률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쩌면 저희는 이제 한글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글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언어를 쓰고 읽고 적고 할 수 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그런 게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에서 학습 장애에는 대부분 문맹에 해당되고요. 또 유럽 전역에 3,000여 개 이상의 치유 농장이 있고요.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그런 독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어떤 연합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을 이뤄서 이런 치유농업 네트워크를 소파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만들어서 유럽위원회에서 재정을 좀 지원을 받고 이제 범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유럽 각국의 치유농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경험 공유, 제도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저는 배울 점은 어떤 것들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하면은 그걸 학문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100년 전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것들을 학자들을 세우고 커뮤니티를 세워서 계속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하면은 농업, 네덜란드 다 아실 텐데 이런 치유농업이 가장 발달했고요. 특이한 점은 민간에서, 국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시작됐고요. 국가 자원으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사회 치유에 대한 모범적인 국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01년 정부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고요. 치유 농장의 농가 소득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가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전문화된 개인 중심의 치유 농장이 98년도 기준에 75개였고 21년도에 1,100개 정도 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의 치유 농장 이용 비율을 정부가 좀 대신 지불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 보면 바우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처 제도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개인당 하루에 이제 내가 교감 치유를 받고 싶다 했을 때 농장주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한 77유로 정도, 또 조합을 통해서 계약 맺는 경우에는 한 50유로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사례이고요.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원은 말과 소, 이렇게 다양한 농장 동물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주하는 운영자가 10명 있고 또 사회복지사, 노인을 담당하고 아동을 담당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오시는 대상자분들은 자폐아라든지 치매노인, 지적장애 등 이런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는 거고 프로그램은 농장동물 관리입니다. 뭔가 좀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돼지들 봤을 때 씻겨주고 밥 주고 그다음에 똥 치워주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고 싶어서 1일 평균 25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에 보면은 여기서 자원도 마찬가지로 농장동물 닭, 토끼, 양, 소, 말, 염소 이렇게 있고 과수원과 유기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농장주 20년 경력의 농업 교육의 경험자이시라서 본인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유익이 있었는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옆에 머리 하얗신 어르신 보면은 이 염소가 본인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그 본인 염소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이물이 묻었으면 떼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삶에 재미를 찾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돼지만 가지고 하는 농장이 한번 TV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자는 가족 구성원이에요. 가족 구성원 중에 막내 아들이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장애의 아동이 이제 그 농장에 들어와서 돼지가 태어나는 순간에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나하는 것들을 이제 이 가족 구성원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많은 지적 장애인들도 있고 치매 어르신들도 있는데 한번 그 돼지가 태어날 때마다 초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치유 농장은 아니었지만 그 돼지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치유나 생태 수업, 이런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만 시기에 맞춰서 이제 돼지는 한 마리만 놓지는 않거든요. 많게는 13마리 낳고 또 중국은 항상 늘 많잖아요. 한 21마리까지 낳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들 한 마리씩 이제 오신 분들 한 마리씩 이렇게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탈리아로 넘어가면 이탈리아는 사회적 농업입니다. 사회적 약자한테 진행을 했고요. 협동조합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그 국가마다, 그 구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치유농업은 그 보건 분야에서 좀 출발을 했고, 그 동물교감 치유 이전에 우리나라도 원예 치료가 그 식물로 하는 여러 가지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원예 치료가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었지만 치유농업에 대한 그 인식과 치유농장에 대한 운영은 아직 그 네덜란드에 비해서 조금 시작 단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장이나 도시농장, 학교농장, 교도소 농장, 치유 공동체, 공동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런던의 그 치매 중심지에 시티팜이라고 하는 치유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말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돼지를 못 봤던 아이들이 가서 아 이게 말이구나, 이게 돼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치유농업협회를 만들었고 치유농장의 현안이라든지 예산 지원, 보험이나 지자체의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영국도 농장 근무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하고 대상자는 아동입니다. 계란을 낳는 것, 닭이 알을 낳는 것들도 보게 되고 이 알 낳는 걸 보고 병아리가 어떻게 부화되는지 어쩌면 교육적인 목적이 더 크게 되겠죠. 그리고 돼지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돼지의 어느 시기에 꼬리를 잘라줘야 되는지, 이빨을 약간 다듬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배우게 되고요. 또 프로그램 대부분의 교육이나 생태 수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이제 영국에 있는 농가인데요. 소나 약, 닭, 오리, 거위, 돼지, 염소, 조랑말 이렇게 해서 운영자는 24명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한 3분, 관리자는 청소하고 이러신 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생, 견습생, 또 청소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는 대상자의 어떤 국한을 두지 않고 해보고 싶은 사람들 무조건 와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교육이나 체험 중심의 치유. 그래서 여기 농장은 특이하게도 그 농장 뒤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체험도 할 수 있고 승마도 하고 어떤 위급 상황에서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나 닭음료 염소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가족 4명이서 또 자원봉사 10명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분들이신데 항상 매번 와서 그 루틴하게 사료를 주고 분변을 치우고 하는 모습들에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보이시지는 않죠. 즐겁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그 전통 의료보건 분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종교나 인지학과 관련된 사회단체, 또 정부의 공공서비스 단체, 이런 공제조합 조직에서 의해서 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소규모 농장의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고객 300명 이상이 될 때 치료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농장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옆에 그 뒤를 보시면은 그 목장을 학교로 삼다 해서 그 목장에 대해서 차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단체 이제 대상자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자는 가족 경영으로 인해서 3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목장 체험을 원하는 일반인 개인 가족을 하고 또 젖소 착유 체험이라든지 목장 주변의 관찰, 또 밀집 조각을 관람하기도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장의 우유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또 교육적 가치도 이제 젖소한테서 이렇게 우유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먹는 우유가 얘가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 송아지가 먹어야 될 걸 우리가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독일에서는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이제 이런 데서 실습하시고 구경하시면서 좀 회복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벨기에인데요. 벨기에는 좀 제가 특이했던 게 당나귀를 20마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서 하고 있고 또 작업 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거는 당나귀 산책하고 하이킹하고 먹이 주기도 있지만 당나귀에서도 우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매하는 또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말을 주로 했었는데 운영자가 70명 정도 됐고요. 의료 전문가가 10명, 40명이 치료사, 또 관리자가 30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상자는 대부분 중독자에 해당되고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성폭력 중독자라든지 또 식이나 불안, 약물에 대한 중독자들이 있는데 이 중독자들한테 말을 관리하게 하는 것들을 진행해보니 이제 술 먹고 싶던 생각이, 약하고 싶던 생각이 60%에서 70%, 80%, 90%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내가 얘를 누가 케어해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 영화도 있는데 그 야생마와 죄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죄수에게 그 말을 한 마리를 제공을 해서 너가 있을 때까지 잘 길러봐 했을 때 그 사람이 퇴소했을 때 그분이 그 재범률이 거의 없었다라는 결과도 나왔고, 또 그 길거리 고양이들을 재소자들한테 나눠준 경우가 있습니다. 50마리를. 그래서 그 재소자들한테 고양이 기를 사람 50명 뽑아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나중에 나갈 때 고양이를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했을 때 거의 40% 이상이 이 고양이는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나가서 잘 기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농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는 수의사였고요. 동물교감 치료사고 자원봉사자. 여기는 대부분 그런 학대 아동들, 부모로부터의 학대, 친척으로부터의 학대, 또 학교에서의 학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런 학대 아동에게 필요한 거는 어쩌면은 따뜻한 온기거든요. 누군가를 안아주고 나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야. 나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대부분 여기 농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동물들을 안아보고 소를 안아보고, 지금 이 아이가 거위를 안아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물교감 치유에서 또 미국에서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참정용사 민간인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독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전용사에 대해서 교감 치유나 농작물 재배 수확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 농장이 갖고 있는 하이킹 대지가 있기 때문에 캠프를 한다든지 대자연 탐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제 도입 배경은 1990년대부터이고요. 또 고령화를 대응을 해서 정신건강 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분야는 그 노인 요양시설에 있고요. 치매 예방이나 정서적 안정에 해당되고, 아동복지나 이런 것들, 또 정신과, 또 우울증이나 PTSD 같이 외상후 스트레스, 어떤 트라우마가 너무나 강해서 그걸 좀 잊고자 할 때 그걸 PTSD라고 하는데,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동물교감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관은 치료견 인증이나 이런 교육하는 기관, 또 인간과 동물, 아까 휴먼 앤 애니멀 본드라고 했는데 이런 유대 연구를 하고 있는 곳, 그리고 일본 구조협회 그 NGO 협회에서 이제 재해 수색 훈련이라든지 이런 치료견 훈련 참여해갖고 얘네들이 그 요양병원이나 학교 방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동물교감에 대해서 의료 현장에 좀 다양하게 접목 중이고, 민간의 주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나 고양이, 토끼, 또 포니 같은 조그만 말 있거든요. 체구가 제 키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좀 활용해서 하고 있고,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이나 핸들러, 훈련사 양성하는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공적 재원이 부족한 편이라서 좀 많은 사람을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의료복지라든지 그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게 부족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독일이나 이런 데는 내가 좀 우울증이 있어요 라고 상담을 받으면 그 상담사가 동물교감 치유 3회를 받으시오 라고 이제 처방전을 써주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랑 유사하게 그런 의료계와 이런 다른 치유의 영역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처방전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체계적으로 좀 제도화가 되고 공공 지원이라든지 이런 확대가 돼서 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동물을 활용한 국외 사례를 한번 쭉 정리를, 이제 네덜란드부터 쭉 봤는데요. 네덜란드는 당연 동물 교감 치유, 매개 치유에 좀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 볼 수 있고요. 그 해외 치유 농업의 그런 소재라든지 치유 활동의 기법 같은 경우에는 먹이 주기, 계란 수집하기, 훈련하기, 청소하기, 우유 짜기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벨기에에서는 당나귀의 우유를 팔거나 스킨케어 제품을 판다고 했잖아요. 이런 그런 판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제가 가본 농가를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힐링에 대한 트렌드가 막 갑자기 불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농업 체험의 건강을 좀 연계시키고 이런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서두에 동물교감 치유를 아시나요? 했을 때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국내의 다양한 농업 체험을 통해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원예 치료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려견이나 말 이런 동물은 초기 단계로 좀 일부 발달장애 아동 이런 분들한테 이제 행하여지고 있고, 장애인의 그런 특수 목적견,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이제 갈 때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견 같은 경우, 또 최근에는 승마를 이용해서 신체나 정신, 심리치료 등을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유농장의 목적은 교육에서 치유로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프로그램의 대상은 유아나 어린이, 학생, 성인, 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규모는 한 20명 이상 이제 중규모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이유들은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도 마진이 있어야 돼서 20명까지는 이 정도면 커버가 되겠다 해서 이제 20명 이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인력 규모는 이제 10명 이상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2명에서 4명 가족 경영을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분이 만약에 뭐 교육이나 심리상담사라고 하면은 사모님이 간호사라든지 동물 전공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 협력기관에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또 교육기관, 보건기관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서 너무나 좀 협소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전북의 남원 운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관령을 아실까요? 전라북도의 대관령이 이제 운봉이라는 지역이거든요. 해발 500m 이상의 시원한 공기를 갖고 있어서 있는데, 이쪽에서 만난 분은 치유도우미 동물은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유사냥이고, 이제 유사냥도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친구가 잔앤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유의 양이 많아서 이제 이 친구를 대부분 쓰는데, 그리고 대상자는 남원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30세에서 40세이고 10명 정도 하고 있는 이유가, 대부분 도시보다는 지금 지방이기 때문에 옛날 분들의 의식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집에서 나오면 안 돼 라는 그런 의식들이 많아서, 방 안에 그냥 나이만 먹고 있는 그 아픈 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분이 시작하시게 되신 거죠. 실제로 염소를 200도 기르긴 해요. 그래서 그거라도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지만, 본인이 이제 농장을 돌아다 보니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니, 도시의 장애인분들은 사회복지관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냥 방 안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나이 먹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해서, 본인이 좀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뭔가 단순한 거지만 알려주고 싶다 해서 이분들과 함께 치즈도 만들고 이제 치유농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이 20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2급 치료사를 받은 유일한 분이시고요. 프로그램 내용은 성인 장애의 재활을 위해서, 또 직업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목장 053이라고 하는 농가인데요. 여기는 폰이라든지 토끼, 양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제가 농장에 처음 갔을 때 여기 돼지 길렀던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윗때부터 돼지를 계속 길렀었는데, 이제 대구도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니까 여기 이 사장님이 있는 그 농장까지도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 주민들이 민원을 걸게 되는 거죠. 너무나 돼지 냄새도 나고 혐오시설이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농장을 이제 계속 가업으로 이어왔었는데, 내가 이걸 접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시점에 자기 본인의 아이들이 체험농장을 가자고 계속 쪼르는 거에 대해서 차단을 하셔서, 그럼 내가 이 돼지 농장을 다 밀고 내가 여기를 치유농장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돈에 대한 번식을 한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은 당일 2회나 2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에 보시는 포니 같은 작은 말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목욕하고, 여기는 이제 넓게 그 사료를 만들었던
밭이 있기 때문에 호밀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감이 되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에서는 이렇게 이처럼 이런 자리에서 이런 동물교감 치유가 있다라는 알리는 역할도 하고, 실질적으로 동물교감 치유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말 좋다 하는데 과학적으로 정말 이게 나아진 건가? 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이 개와 산책하는 거 20분, 뭐 빗질하기 10분, 행동 관찰하기 10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지금 가운데 보이는 개가 잘 보이실까요? 셰퍼드입니다. 그래서 셰퍼드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 용감하게 어떤 분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나름 본인과 잘 맞는다는 거죠. 자기네 집에 있는 개는 너무나 작은데 실제로 큰 개를 내가 끌고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무섭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지금 여기에는 골든 리트리버, 그 치유농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개가 그 골든 리트리버거든요. 가장 온순해서 우리 맹인안내견에도 쓰이고 하는데, 그 사람을 가장 많이 문 개의 종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도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한다 하는 것처럼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도 온순하고 잘 놀고 잘 먹고 사람과 잘 지내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않고 내면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무는 그 개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개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 이 실험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잘 노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설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산책하고 활동하는 게 본인한테는 재밌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만 제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아 존중감이나 우울이나 스트레스들이 이제 감소하는 것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침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거든요. 머리카락에서 볼 수도 있고 혈액에서도 볼 수 있고 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에서 혈액을 봤을 때 점점점 더 낮아지는 경향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좋아지는 게 확실해요. 근데 개는 정말 즐기고 있는 게 맞을까라고 해서 개에게도 동일하게 개가 보이는 스트레스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머쓱하면은 머리를 긁적이거나 이러잖아요. 개들도 좀 불편한 상황이나 좀 머쓱한 상황이면 자기 혀를 코에다 계속 갖다 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럴 때 속된 말로 좀 뻘쭘해, 이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 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디 쉐이킹이라고 해서 어떤 먼지가 묻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갑자기 몸을 터는 행동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렛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좀 경계하는 행동이거든요. 엎드려서 우리도 사람이 편하면 그냥 누워서 자듯이 개들도 마음이 편하고 주인 옆에 있을 때 편하게 잠드는데 잠드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눈동자를 굴리고 있는 그런 행동이 경계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네들 또한 처음엔 좀 높게 올라갔었는데 3주차부터는 이 사람을 인식하고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즐거운 놀이를 한다라는 것들을 각인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들, 또 그 개들의 침에서도 타익이 감소되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왔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동물교감 치유를 막연히 좋아요 하기에는 동물교감 치유에 대한 좀 과학적인 검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마 지금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보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수 계층, 특수 집단 안에만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좀 표준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물교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경험도 해보시고 나도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 너도 해봐 라고 이런 날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치료와 치유는 무엇일까? 왜 동물교감 치료라고 하지 않고 치유라고 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실까봐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치료는 살펴보니 병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의사를 만나서 내가 치료받았어 라고 하지만 내가 의사를 만나서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치유받았어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고요.
치유는 병의 원인을 알고 좀 풀어나가는 거에 해당됩니다. 내가 본질로 돌아가서 좀 스스로 병을 낫게 하는 거죠. 이 대부분의 치유에 해당되는 거는 마음적인 거, 정신적인 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피가 나거나 이러면 그런 거에 해당하는 병원에 가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상담을 받는 횟수, 상담사, 정신과를 방문하는 횟수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상담을 받고 왔어도 친구한테, 가까운 친구라도 나 오늘 정신과 상담 받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동물교감 치유도 좀 자리 아프고, 내가 요즘에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아파, 좀 동물교감 치유 좀 받아야겠어, 어디 가서 좀 쉬어야겠어,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의 병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 동물의 행동과 스트레스 분석과 또 사람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사람도 하기도 힘든데 동물까지 하고 동물도 하기 힘든데 사람까지 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이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들 이제 종교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사람이 잘 다스리라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성경 창세기에 거기에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것들을 좀 잘 기르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함께 잘 길러라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부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원 웰페어라는 개념을 복지 얘기하면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세계동물보건기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반려동물, 산업동물 할 것 없이 동물의 복지가 별개가 아니라 사람의 복지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저는 이제 동물 복지를 전공했고 동물 행동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 복지에 대해서 나는 공부하고 있어 라고 15년 전에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사람 복지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동물 복지를 해, 사람 복지에서 더 앞장서야지 라는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공부의 끝을 보면서 동물 복지의 시작은 저는 뭐 교감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동물의 관리에도 향상을 하게 되고 또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되고, 또한 동물과 사람 모두 복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어쩌면 원형의 형태로 다시 원래대로 사람이 잘 낫기 위해서 동물들을 활용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도 행복하고 동물도 행복해야 그 효과가 극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그 1시간 동안 동물 교감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지루하셨을 수도 재밌었을 수도 있겠는데, 동물 교감 치유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만 이제 오늘 아셔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니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뜨지 않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